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 김문기 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식의 승리, 법치의 회복이라면서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겠다며 사퇴했습니다. 6.3 대선이 3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 토크 코너에서 숨가쁘게 돌아가는 대선 전국 진단합니다. 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인터뷰 코너에서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활동하는 김유경 노무사와 함께 2025년 우리 사회 노동 현황과 그 해법 알아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안들이 뜨겁네요. 예. 자, 진짜 대한민국 다이나믹하죠. 네.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오후 3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제2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들으셨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오늘 네. 대법원 선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네. 그 범위 안에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네. 보셨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렇게 한쪽으로 많은 분들이 뭐 파기환송 혹은 네. 무죄 확정 예측을 하셨는데 저는 예측을 좀 안 하는 편에 가까워서 네. 사실은 저는 1심 판결, 2심 판결이 이제 판사 입장에서 뭐 둘 다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라고 봤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대법 판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렵긴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판결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예측 불가능한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판결 내용을 뭐 아주 짧게만 얘기를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그 발언의 맥락 이런 것들을 중시한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언의 맥락. 네, 그래서 2심 같은 경우는 의심 나는 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런 취지에 따라서 의견 표명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서 무죄를 줬는데 발언 맥락상 그 당시에 대화가 오고 간 부분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국회에 나와서 패널을 들고 설명을 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의도적이었고 그때 이제 객관적으로 어떻게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사실 2심 판결이 판례를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새로운 판례에 가깝다라고 그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새로운 판례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판례대로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은 예. 총평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대법원장이 누차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일반 국민의 상식의 눈에서 봤을 때 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이제 저번 2심 재판 나왔을 때도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늘 주장했던 것이 너무나 상당히 지엽적으로 하나의 단어의 뜻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매우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작됐다라는 표현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조작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것을 조작으로 느낄 수 있었는지 이 둘 중에 2심 재판부는 국민의 시각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시각을 따라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마치 빙의된 것처럼 그렇게 판결을 내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떤 도둑한테 너 이 물건 훔쳐갔지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나 거기에 간 적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말은 사실은 훔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실제로 그 재판부는 그 자리에 갔지 않았다고 말했을 뿐이지 훔친 적은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 약간 이렇게 너무나 비틀어서 논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백현동 발언도 그렇고 또 김문기 씨와의 골프 문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짓말을 해서 일반 유권자들을 속이려고 한 의도가 다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재판부의 판결이 2심 재판부가 너무나 좀 엉터리였음을 명백하게 바로잡은 거라서 좋은 그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심에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 이런 표현도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법리의 오해 부분을 네. 중대하다고 평가했어요. 그래요? 중대한 오해가 있고 이것이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더라도 공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김수민 평론가님하고 역시 총평을 하는데 발언 맥락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네.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그 유권자, 일반 선거인이 어떻게 보냐. 선거인의 인식 플러스 유권자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나를 봐야 된다 그렇게 본 거겠죠. 네. 김수민 평론가님도 그렇게 보세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피고인의 의도를 전혀 안 보는 건 아니라고 네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협박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협박이라는 것을 당하지 않았는데 협박이라고 표현했다. 이게 문제가 된 적은 1심에서도 없었고 다만 협박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게 좀 과장된 표현으로 인정하고 용인할 수는 있지만 다만 압박이랄까요. 좀 더 낮은 단계로 본다고 해도 거기에 단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할 때의 상황들을 보면 주제가 됐던 거는 백현동의 그 부지를 매각한 것이 쟁점이 아니라 용도 변경이 쟁점이었고 근데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종용했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종용한 내용이 용도 변경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부지 매각 에 관련된 것이어서 그러면 부지 매각은 한다고 치는데 왜 4단계 용도 변경을 했느냐 이것으로 이제 쟁점을 좁혀서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그때 이제 협박을 받았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용도 변경에 관련해서 국토부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1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던 것이고 뭐 이렇게 맥락들을 좀 종합해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자 이제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윤주진 평론가님. 이제 서울 고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고등법원에서는 뭐 그 저 뭐라 그럴까요? 형량 부분만 정리를 합니까? 이럴 경우에 다시 유무죄부터 다시 또 판단을 합니까? 대법원이 유죄를 전제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고등법원이 이를 따르지 않고 또 독자적인 판결을 했을 때는 재파기환송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2차 파기환송 사례도 있고요. 또 심지어 양형 관련해서도 네. 유죄는 유죄인데 예를 들어서 벌금형 뭐 80만 원 이렇게 때려가지고 당선 무효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을 경우에도 네네. 법조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이 양형, 그러니까 이제 형량에 대해서는 기각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가능한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대법원이 오늘 가이드라인 정확하게 준 겁니다. 유죄이고 사실상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1심 판결이 거의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법원의 판결문은 1심 판결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검사가 주장한 부분을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김문기 모른다고. 2심 판결이 중대한 오류가 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2심 판결은 오늘 대법원장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리적 이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우 특수한 논리를 만들어서 약간 억지스럽게 대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심 재판 오늘의 판결문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거의 A부터 Z까지 틀렸다라는 거를 말해준 거거든요. 네. 자, 김수민 평론가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요 공직선거법 요 부분이 이제 어떤 대선에 또 큰 변수로 이제 다시 이제 떠올랐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재판이 또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공직선거법이 제일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일 앞서가고 있는 건데 여러 재판 중에
자,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만약에 됐을 때 그 전에 진행되던 재판들이 계속 그 형사상 소추 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있잖아요. 네. 헌법 84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제 논쟁은 더 거세질 텐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런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또 별개일까요? 그건 또 별개라고 별개라고 봐야겠죠. 봐요? 헌법 네. 84조 부분은 그리고 84조는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한다라고 인식이 되면 네. 재판 중단설이 국민 지지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다 검명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아니라도 뭐 진보층이라든가 네.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진보라고 대답하는 쪽에서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이라든지 공정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국민의힘 대 민주당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 안 하시는 국민들은 의견을 오히려 바꿀 여지가 있다. 네. 이런 것도 변수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은 또 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오늘 대법원에서 혹시 그 부분도 판단을 해서 발표를 할 거냐 이게 관건이었고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법관들한테 이거 판단을 준비하시라고 얘기했다라고 네. 하는 보도가 나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안 한 것은 이유가 뭘까요? 일부러 기피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헌법 해석에 관련된 절대적 권위를 대법원이 자신들이 하지 않는 재판에 대해서 그거를 먼저 꺼낼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고등법원 판사가 결정해라. 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그래요? 네. 네, 네. 물론 그분이 하는 게 대법원이 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스럽겠지만 사실 일선 법원 판사들은 대법원에서 좀 이걸 판단이 나오면은 이거 해석 내리기 네. 되게 부담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또 어쩔 수 없는 숙명이겠죠. 그 판사분 입장에서는. 그 네네. 판사분이 사실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끝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파기환송이 아무리 대법 취지를 따른다고 해도 중간에 또 사실관계 확인 또 해봐야 되는 것이고 형량도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대선 전에 파기환송까지 끝날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사건 배당 받으신 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근데 최종 판단은 이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헌재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불복하는 쪽에서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런 걸 청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는 헌재에서 내려지지 않을까. 대선 끝나고 나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헌법 84조. 예. 자, 어떻게 보면 뭐 폭탄 돌리기성의 그런 저 모양새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저 김수인 평론가님 하셨는데 윤준일 평론가님 예. 이게 어쨌든 대선 가도에서 이게 논란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면 예. 다른 나머지 4개 재판의 중단 여부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워낙에 긴 재판들이 남아 있잖아요. 어쩌면은 대통령 임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재판이 속도가 진행이 된다면 네. 국민들이 이게 당락에 크게 좌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이미 오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재판이 진행이 안 됐을 경우와 만약에 재판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또 1심과 마찬가지의 중형이 선고돼서 대통령직을 내려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가을 대선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사실상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딱 오늘 이 판결을 듣는 순간 뭐야?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질문이 일단 머릿속에 뜬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를 뽑아도 결국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지금 이미 분석이 나오는데 지금 이 속도라면 한 7월이나 8월 초에 고법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재판이 왜 중단될 수가 없는 거냐면은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인수위가 한 60일 정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대통령이 진짜 금품을 어마어마하게 살포해서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부정선거 운동을.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럼 검찰이 이 사람은 부정하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기소를 만약에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대통령 취임하면 재판이 중단됩니까? 이게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상 소추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 재판은 계속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또 하나 중요한 건 다른 나라의 외국 정상들이 이재명 정부를 얼마나 신뢰할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상당히 복잡한 생각을 하시게 될 것이다. 예. 그래도 일단 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게 김수인 평론가님 최종 결론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거는 대법원이 유죄로 어쨌든 판단한 상태에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죄가 있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번 대선에서의 그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게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그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선택을 국민들에게 이제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논란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재명 후보가 걸려 있는 재판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서는 배임이라든지 뇌물에 관련된 혐의도 있어요. 이런 네. 경우는 유죄가 나오면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공직선거법 이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재판 같은 경우는 1심에서도 유죄는 나왔지만 집행유예가 붙었고 그것도 굉장히 세다 형량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판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라고 해도 그게 정말 중범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달리할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일례로 보면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도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뭐 전체 대선 주자에서 1위였고 또 2위나 이런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었던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유죄 판결이 나온다는 게 확실해 보여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편으로는 유죄가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일부는 근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올 정도 혹은 대통령이 됐을 때 사퇴를 할 수밖에 사퇴가 아니라 뭐 그냥 이제 재선거를 직을 상실하는 또 치러야 거죠. 되는, 예. 그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죄 판결 자체는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대선에서 떨어질 정도의 마이너스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오늘 대법원 선거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발언 들어보시고 잇따라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더 큰 국민적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 불행을 막기 위해서 사법부의 현명하고 조속한 최종 판단을 기대합니다. 자, 일단 윤주진 평론가님, 그 이재명 대표 말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법도 예. 국민의 합의인 것이다. 국민의 생각은 다를 거다. 뭐 이런 뜻인가요? 법도 국민의 합의다라는 표현은 매우 위험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법치의 질서의 기본을 망각한 겁니다.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네. 법의 지배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99.9%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근대 국가의 질서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생각은 변합니다.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합의에 따라서 법이 출렁인다면 어제 유죄인 사람이 오늘 무죄가 될 수 있고 오늘 무죄인 사람이 내일 유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법을 만들었고 네. 법을 쉽게 고치지 않도록 해놓은 것이죠. 법에 따라서 국민의 합의가 아무리 국민의 합의가 이재명 후보가 억울하다 할더라도 대법관이 우리가 만약에 국민의 합의에 따라서 법을 판단한다면은 대법관들도 다 선거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삼권 분립을 통해서 대법관들이 국민의 여론이 아닌 법리와 상식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최후의 보루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표현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국민의 뜻? 저는 지금 국민의 뜻은 무엇일까? 이재명 후보가 뭐 아무리 큰 죄를 지르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상태로 대통령이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불안감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수인 평론가님 네. 이 말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국민의 뜻도 중요하고 네. 법에 따른 처분도 중요한 거죠. 근데 국민의 뜻이 법의 처분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한 가지라고 보는데 결국엔 입법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된 이상은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 일부인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파기환송심 전에 삭제하는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근데 그게 더 네. 역풍이 나지 않을까요? 이 짧은 대선 네. 기간에?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네. 어차피 재판은 중단될 거니까 할 필요 없다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판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위인설법이란 비난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근데 저는 우려되는 게 그렇게 법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내가 당선됐기 때문에 이 법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인정받은 거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그때 이 법의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정말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대선 국면에서 선거 때 제가 당선이 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양해해 주신 것으로 보고 삭제를 하겠다. 입법을 하겠다라고 대선 때 미리 선언하는 것이 차라리 훨씬 낫다. 이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그런 의사가 있다면 네. 대선 중간에 끝나기 전에 선언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자, 윤준희 평론가님도 그 부분 약간 예상이 됩니까? 대선 기간에서 그런 입법을 들고 나올까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건데 아마 이판사판 수단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도 고등법원을 그렇다고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통제 기구가 없고요. 법을 만약에 바꾼다 할 경우에는 국민의 여론이 너무나 심각해질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리수를 둘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한 무리수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더 큰 비수가 돼서 꽂히겠죠. 그러니까 야, 이재명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법 전체를 통째로 들어 엎어서 저렇게 억지로라도 대통령이 된다.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라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면 빅텐트의 후보가 훨씬 더 힘을 받는 그런 역풍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 사법 쿠데타라는 그 평가까지 했고요. 국민의힘은 사법정의 살아있네. 상식의 승리다. 법치 회복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이 정도 됐으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치적 레토릭이긴 하지만 뭐 사퇴 요구한다고 사퇴할 리는 없지만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요구까지 할 정도로 이랬으면 윤준희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쨌든 대선 가도에 가장 큰 변수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가장 큰 변수이자 결정적으로는 당락을 엎을 수도 있을 정도의 저는 태풍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왜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더 뭉친다. 뭐 더 그런- 뭉치겠지만 그만큼 보수도 엄청나게 결집을 할 것이고요. 그래요. 결국은 당락을 중요하게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중도층의 표심이잖아요. 결국은 이번 싸움은 뭐 만약에 보수 단일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5%포인트 사이의 차이에 접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선거의 구도가 그렇거든요. 그 경우에 이 문제가 중도층에 줄 수 있는 변화는 상당히 클 것이고 저는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다. 이 프레임이 왜 틀렸냐면은 사실 이 공직선거법 사건은 재판 결과가 나와도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될 사건이에요. 1심 재판이 나오는데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정의가 지연됐던 것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결국 유죄라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이미 한 작년쯤에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게 순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재판이 미뤄지다가 대법원이 대선 직전에 이렇게 선고를 내린 것이 선거 개입이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작에 끝났어야 될 재판을 지금이라도 종지부를 찍었다는 데 의미가 더 큰 것이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갖고 그 다음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 떳떳하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준희 평론가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때부터 신속한 판결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권리가 많이 희생되고 있다. 신속한 판결을 못 받아서. 그게 없다가 갑자기 이랬으면 이 양반 무슨 정치적 의도 있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공격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쨌든 이 판결을 부정적으로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중도층 유권자들도 그냥 수긍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이번 판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시는 시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심 판사들도 다른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은 분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 여부는 꼭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건 맞는 거고 무조건 맞는 거고 내 의견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건데 다만 어쨌든 간에 판결이 빨리 내려진 거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내려졌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네, 그것은 사실 이번에 알려지기로 이미 3월 26일에 2심 판결이 났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연구관들에게 연구 분석을 지시를 했고 그리고 분석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 분들도 평소에 이 사건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었고 다들 나름의 생각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결과를 보면 10대 2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압도적으로 사실 유죄 의견이 만약에 7대 5 정도로 조금만 더 앞섰다라고 한다면 대법원도
원심을 뒤집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들끼리도 얘기를 심리를 해보니까 한쪽으로 확 압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속하게 선고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빨리 선고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사실 무죄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빨리 선고하는 걸 보니까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결과가 뒤집혔다고 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일단 이건 결과는 나온 겁니다. 이 나온 거를 받아들고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또 달라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일단 그 범죄 혐의로 보더라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그 행위를 갖고 네. 내란죄 판단은 아니지만 그 내란 행위를 갖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무거운 거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서 파면된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헤쳐나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격양돼서 받아들이다기보다는 물론 굉장히 오늘 여러 가지로 심란하겠지만 예. 일단 이걸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돌파를 해나가느냐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오늘 노동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자, 어제 2040 직장인들 만났고 오늘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사실 아까 그 선고가 났을 때도 노동자들 만나고 있었는데 오늘 노란봉투법 재추진 그다음에 근로자 법정 정년 60세로 늘린 정년 연장안도 또 제시를 했어요. 좀 약간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공약인데 어떻게 이것들이 네. 김수인 평론가님 보시기에 좀 대선 전국에서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중요한 화두가 돼야 되겠죠. 노동 문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있고 형식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분들도 우리나라를 보면 은폐된 노동자에 가까운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전 국민적인 의제라고 봐도 될 것이고 예, 경제 공약이기도 한 것이죠. 노동 문제는 그리고 사실 근데 노동 문제의 중대성에 비해서는 한국 정치에서 이게 중요 쟁점이 잘 안 돼 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보고 그리고 노란봉투법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노란봉투법의 ILO에서도 협약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할 정도로 사실 네.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법이에요.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되기를 바란다면 사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에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만든 것이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서 오히려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른 법, 뭐 검찰 수사권에 관련된 이런 법보다 좀 이런 노란봉투법을 뒷줄에 세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까지 열심히 해야 민생 경제를 더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업계 우려가 좀 과장돼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노동쟁의 중에 불법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손실이 있으면 지금으로도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노조라든지 이쪽에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개별 책임을 좀 더 따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법이고 나머지 내용들도 사실 파업을 할 때 네. 근로조건 결정에 관련된 그러니까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파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과거에 94년 이전에는 조금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하청 노동자나 좀 비정규직을 대변하려면 정규직 임금만 대변하는 그런 파업이나 쟁의가 아닌 좀 네. 폭넓은 쪽으로 범위를 넓혀줄 필요는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또 국제 규범에도 맞는 그런 법이라고 봅니다. 자, 윤진 평론가님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상법 개정 재추진, 더 세진 상법 개정, 예.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예. 이런 부분이 어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최근에 상당히 안정적인 대선 플레이를 하면서 뭐 윤여준 장관을 임명한다든지 영입한다든지 그런 우향우 행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강력해진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의 입법 내각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법 개정안 추진이라든지 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조차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부담스러운 경제 악법으로 보통 평가가 됐거든요. 네. 이게 노동조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선진국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들이 그렇게 불법적인 파업을 하면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출퇴근을 막는다든지 그런 무지막지한 파업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강성 노동조합이 한번 파업하면 그 기업이 막 며칠 동안 아예 조업을 하지 못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뭐 좌회전 깜빡이 켜놓고 우회전 해가지고 욕 먹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마치 우양우 깜빡이를 켜놓고 언젠가는 결국 좌회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국민들이 점점 이게 우양우라는 게 과연 실체가 있는 진정성 있는 행보인가 의심을 할 거라고 봅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도로 흐름은 좋지만 곳곳으로 빗길로 인해 도로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보다 감속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정체 꾸준하고요. 부산 방향은 대전 부근 2, 3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더 지난 경산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언양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 나 처리 중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은 서전주 부근 1, 2차로에서 전기차 단독 화재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 정체가 극심합니다. 현재 1차로 통제 중에 있고요. 2차로 이용해서만 지나고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은 동부산에서 부산 울산서 시점까지 5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평론가 윤주진 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 가장 주목받았고요. 또 이제 주목받은 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직 사퇴였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3시였고 한덕수 공직 사퇴 발표가 4시였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 공직 사퇴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자, 50년 공직생활 마감했습니다. 한대행 사퇴변 위기 극복 위해 직을 내려놓는다. 국가를 위한 최선의 길 어떤 변명도 없이 가겠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떤 네. 변명도 본인에게 쏟아질 어떤 비난의 화살 이런 것도 좀 의식한 것 같고 자. 이 어떻게 사퇴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대통령 권한대행이시면은 뭐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현안 특히 통상 관련된 미국 관련된 현안들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정말 내가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이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정도 태도가 돼서 아주 단칼에 지금 대선 생각하고 그럴 때이냐라고 하셔야 될 분인데 시간을 계속 끄시다가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본인으로서도 불행한 일이 될 거다. 근데 뭐 그렇게 길을 가시겠다고 하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 한덕수 총리 출마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국민이 부른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환청이 아닌가. 과연 어떤 분들이 불렀는지 물론 나오면 환영한다는 국민들도 계시죠. 근데 그 국민들은 아무리 세봐도 소수 중에 소수에 불과한 것 같은데 그리고 게다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또 경선을 또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단일화를 하는데 단일화가 되면은 그때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겠다. 이 굉장히 모렴치한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끝까지 무소속으로 가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국민의힘 경선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 후보가 뽑혔는데 그 후보를 이겨가지고 부전승으로 거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겼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긴다 쳐도 무소속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다. 이건 무슨 한국 시리즈에 미리 페넌트 레이스 잘해가지고 1위로 진출해 있는 팀인가 혹은 월드컵 개최국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굉장히 이 정치하는 과정조차도 불공정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윤주진 평론가님 비판의 지점이 과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했는데 거기 넘버 2였던 이분이 네. 그다음에 계엄과 탄핵 거쳤을 때도 넘버 2였는데 나오는 게 맞느냐. 특히 네. 지금 관리자 대선을 관리하고 비상시국을 이제 저 관리해야 될 사람이 나오는 게 맞냐. 요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민주당은 이런 비난을 오늘 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했어요. 총리 자리, 차량, 월급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했다. 본인뿐 아니라 다른 공직자 동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후자의 비판은 좀 무리하다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경기도지사를 하셨던 이재명 후보가 당시 경기지사 하면서 했던 모든 정치적인 행보와 발언들도 전부 불법 선거운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억지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출마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한 직을 선거와 연결짓는 것은 너무 무리다. 이것은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부각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네. 초반에는 명분이 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론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절대적인 한계가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봤지만 실은 그 이후에 더 중요한 변수는 국민의힘의 경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최초에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던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하고 네. 이재명 후보와 3자 대결 혹은 양자 대결에서 나름대로 높은 경쟁력을 보였던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한동훈 후보에게 패하고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과연 정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경선이냐 아니면 조금씩 더 고립되는 경선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 경우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오히려 지금 너무나 시들시들한 국민의힘 경선 혹은 보수 단일화 후보 추대에 있어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나오는 것이 더 이상해져 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저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혼란과 무질서의 시간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옴으로써 이제 대진표가 완성이 된 것이고 결국은 얼마나 순조롭게 단일화에 돌입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준일 평론가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뭐 국가 위한 최선의 길을 찾겠다. 뭐 위기 극복을 위해 나왔다. 뭐 나온다. 뭐 이런 건데.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사퇴했고 예. 내일은 이제 출마 선언하고 이런 겁니다. 예. 출마 선언할 때 출마의 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 위기 극복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플러스 어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개헌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그 임기를 5년 다 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좀 과도기적으로 이게 자기가 대선 관리하다 나왔으니까 약간 그런 측면의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히 있고 심지어 뭐 1년 임기만 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임기 단축 개헌을 예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진 최고의 장점은 비정치인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나름대로 환영할 만한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의 인사는 결코 자기 희생과 헌신을 전제한 정치 혁신을 해낼 용기와 의지가 없는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만약에 이번에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사실은 뭐랄까요? 조금 얻어 걸린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다면은 본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그런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과도기적인 성격의 대통령으로서 7공화국을 여는 그러한 문지기 정도만 하고 그 역할만 하고 내려가겠다. 이것이 다소 중립지대에 오랫동안 있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네. 좀 설득력이 있는 그런 정치 혁신의 기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장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이제 사퇴했고 내일 출마 선언하고 그렇다면 과연 김문수 한동훈 승자와 언제 단일화를 할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와 관련한 그 양자 토론에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뭐 양자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 단일화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직접 두 후보의 입장 먼저 한동훈 그다음 김문수 후보 얘기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기기 위해서 누구와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중심은 국민의 힘이어야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 한동훈 후보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에요.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양보라는 거는 당원이 그렇게 애를 쓰고 국민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 그럴 때는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지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즉각적으로 자기가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되면 즉각적으로 자기가 제안해서라도 문수가 되든 덕수가 되든 어쨌든 단일화 논의를 해가지고 그걸 성사시키겠다고 했고, 한동훈 후보도 가능성은 열어뒀어요. 그러면서도 네. 동그라미를 들라 그랬더니 옆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경선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거거든요. 이 두 분의 다른 입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두 사람 다 결국에 같은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첫 번째는 네. 단일화는 한다예요. 한동훈 후보도 안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지지층 표를 분산시켜 나가는데 이걸 네. 단일화하지 않고는 선거를 못 치른다라고 당연히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그러나 쉽게 해주겠다라고 해버리면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고 네. 당연히 거대 정당입니다. 게다가 그러면 더 소위 얘기하는 버티는 이런 것들을 스킬을 써줘야 네.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게 단적으로 나타난 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네. 단일화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버티니까 안철수 후보도 결국에 계속 이렇게 휘둘리다가 결국 단일화 승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못하고 떨어졌잖아요. 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전술적인 묘를 발휘하려면은 쉽게 막 열어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한동훈 후보가 직설적으로 표명한 입장이고, 근데 네. 결국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덕수 후보 쪽이 더 친화적이기 때문에 덜 튕기는 모습을 보여줬을 그러니까 한동훈 뿐이지. 후보가 양보할 거예요. 이렇게 약간 기습적인 질문을 네. 한 거예요. 근데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는 저는 그 김문수 후보도 이렇게 본인이 사실 좀 정치적으로 암흑기가 길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총리한테 순순히 양보하고 싶을까요? 절대 아닐 거라고 봐요. 굉장히 호락호락하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서 저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앞으로 좀 길이 어둡다고 봅니다.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 그리고 경선을 거쳐서 후보라는 타이틀을 따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느냐, 이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오히려 한덕수 총리도 사실 11월 25일에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도 11월이 아니라 5월이죠. 네, 그 전까지도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10일 전에 끝내는 게 아니라 더 갈 수도 있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후보 등록하고 캠프 차릴 수 있다라는 결기를 보여줘야 협상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윤준진 평론가께는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이게 우리가 전망 질문 참 미안한데, 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이길지, 예. 한덕수 전 총리 대행 권한 대행이 이길지, 뭐 예. 이 부분.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최종 후보가 결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 자 그럼 단일화 논의 합시다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이게 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초조하다 그러거든요. 이게 예.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타임테이블 면에서 봤을 때 그게 진행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말씀하신 대로 삐걱삐걱거리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되면 그게 순순히 우리 논의합시다 이럴 것 같지는 않죠.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품이 좀 꺼지면서 알아서 자진 사퇴해라. 나한테 힘을 몰아줘라라고 일방적으로 후보 사퇴를 좀 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렇게 얘들 전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상황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경향성이 있고 네. 또 김문수 후보 주변의 핵심 요인들이 단일화를 매우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단일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양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선거를 나오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특히 국민의힘 후보가 80만 당원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됐는데 난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우리 덕수 형님한테 몰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론조사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지 않으면 기호 8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불리해요. 너무 위험하고 결국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기호 2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는 전격적으로든 단일화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일화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자, 만약에 어떤 형태로건 뭐 아까 사퇴 얘기도 하셨는데 단일화가 어떤 형태로건 됐다고 보면 그 다음은 저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얘기해 온 게 빅텐트입니다. 네. 이낙연, 이준석.
빅텐트입니까? 빈텐트입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수민 평론가? 빈텐트도 아니고 텐트가 쳐지질 않을 것이다. 누구는 중텐트라 그러던데. 중텐트 정도 되겠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최대한 가능한 거는 한덕수 총리하고 네.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 실 거고 이제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네. 거기에 가담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범민주당 지지층에서 몇 퍼센트 포인트가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네. 이전 대표만 가는 거예요. 본인만 배 타고 가는 거지 다른 사람들 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표가 이 정치를 앞으로 굉장히 오래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전 대표는 본인이 예전에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 길로 가라. 큰 길도 모르겠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서서 생각해보라. 아니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정말 반윤 반명의 길을 가는 거라면 네. 오히려 본인이 그냥 독자적으로 출마해서 쭉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빅텐트에 의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그냥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미움 때문에 적하고도 손잡는 굉장히 나쁜 길로 갈 뿐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준희 평론가님. 윤준희 평론가님도 이게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빅텐트가 쉽지는 않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네. 특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이준석 의원이죠. 당을 나갈 때 되게 어떤 모욕을 받으면서 나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당에서 지금 얘기도 없다가 지금 와서 뭐 사과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면 네.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치고 올라갈 때 이준석 후보라는 그 포션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나중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준석 후보가 상당 부분의 국민의힘 후보 혹은 단일화 후보의 네. 단일 후보의 표심을 가져갈 거라고 잠식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국민의힘 후보한테 아주 안 좋은 얘기네요. 예, 그런데 네. 저는 이준석 후보가 결국은 단일화를 해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진짜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이준석 후보는 제3지대 후보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준석 후보야말로 가장 정통 보수에 가깝습니다. 자기 정치적 노선이. 예. 편말 보면은 좌도 아니고 예.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자 그러던데 예,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다. 맞습니다. 이준석 예. 후보의 책을 봐도 그렇고 그동안 네. 이준석 후보가 표방했던 정책들도 보면 웬만한 국민의힘 의원보다도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정체성이 보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 친윤과의 불화로 사실은 쫓겨나다시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나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고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가 훗날 본인이 정말로 대권의 꿈을 다시 도전하고 그 사이에 뭐 서울시장을 출마하든 광역단체장 정도를 노려본다면 결국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가장 큰 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 대선이 본인이 국민의힘으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것처럼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바로 네. 단일화가. 저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은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투표 용지에 본인의 이름이 인쇄되기 전에는 아마 드랍을 하고 국민의힘 혹은 단일 후보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어제 김문수, 한동훈 마지막 토론에 보니까 이제 그 전에 뭐 탄핵 찬성이니 탄핵 반대니 뭐 네거티브니 이런 거 많이 좀 자제하고 정책 공방을 많이 이제 벌였습니다. 그 어떤 설계도 그렇게 토론의 설계도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 당내에서 많이 얘기를 들은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보면서 받았고 자 민심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을 김문수 후보는 이제 찾았고 한동훈 후보는 보수 텃밭 영남 지역 찾았고 오늘 내일 이제 해가지고 토요일 날 발표를 하잖아요. 5월 3일 날. 자, 이것도 좀 죄송한데 김준희 평론가님 누가 되는 겁니까? 저의 그 승률이 좋지 않아서 예. 감안하시고 시청자들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저는 맞은편에 저도 기억을 근데 못하고 있어요. 파기환송은 솔직히 예상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오. 지나서 얘기해서 좀 약간 명구스럽긴 그래요? 하지만 이런 이 시점에 굳이 무죄 판단할 거면 그냥 뭉개고 말지 왜 파기환송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시간은 많지 말 안 않으니까 하셨는데. 파기환송을 마치신 자 우리 윤준진 평론가님이 과연 최종 후보 누군지 저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일단 거부감이 그래도 여전히 있고 또 홍준표 후보의 표심이 저는 한동훈보다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더 많이 옮겨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 김수민 평론가님. 저는 윤주진 평론가님을 믿고 네. 한동훈 후보가 될 것이라고. 아니 뭐 많이 틀렸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달게 받겠습니다. 아니 어떤 좀 근데- 약간 논리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얼마 전에 2차 경선 통과자가 누구냐 했을 때 네. 김문수 홍준표를 들어서 틀린 거죠 제가. 네. 근데 제가 지난 주 말에 제가 경북 출신이다 보니까 네. 고향 갔다가 왔거든요. 예예. 근데 좀 김수민 평론가님이 네. 구미든가요? 경북 구미입니다. 구미. 예, 근데 예. 제 주변에도 뭐 저하고 정치 성향은 다르지만 주변에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네. 또 당원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당원. 네네. 근데 물어보니까 좀 기류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는데 예. 한동훈 후보로 지지가 바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거면 좀 큰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틀리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되면 좀 충격 효과가 더 클 거기 때문에 한번 걸어보고 윤주진 평론가 반대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또 한동훈 후보에게 걸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중에 한 분은 맞는 거예요. 저기 자, 한 분은 한동훈, 한 분은 김문수 후보를 꼽았습니다. 자, 주말에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평론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8살 남주는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2년 전 극심한 다리 통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소아암 판정을 받게 된 남주. 기대했던 초등학교 입학 대신 왕복 4시간 거리의 병원을 오가는 힘겨운 항암 치료가 시작됐는데요. 건강했던 몸은 점점 야위었고 씩씩했던 목소리도 예전보다 더 작아졌습니다. 항암 치료가 마무리된 후 또 한 번의 큰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치료비 마련이 막막하기만 한 상황. 아이 간병으로 일을 놓은 아빠와 작은 식료품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인 엄마는 더 이상 빚을 질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이 초조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매일 밤잠을 설치는 남준의 가족. 남주가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고온 현상과 메마른 날씨에 도움이 됐던 단비는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가량 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앞으로 대부분 5mm 내외로 다른 지역보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경북 내륙에 빗방울 예보가 있고요. 내일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이후 모레 토요일도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5에서 20mm의 양이 예상되는데요. 수도권과 강원권에 주말에 내릴 비의 양은 5mm 내외, 그 밖의 지역이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봄비 덕분에 특보란을 가득 채웠던 전국의 건조특보도 대부분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아직 건조특보가 남아 있고요. 대기도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전남 남부 서해안과 남해안은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모레는 남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시속 55에서 산지는 최고 70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큰 더위 없이 선선하거나 서늘할 텐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9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1도, 내일 낮 기온 서울, 세종, 광주 20도 등 대부분 17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를 두고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며 이재명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내일로 전망됩니다. 내일 0시부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대통령직을 대행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SKT 유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가입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일터는 중요한 생활의 원천입니다. 거기엔 적정한 노동 대가와 인간다운 삶, 인권이 보장돼야 할 겁니다. 노무법인 돌꽃 김유경 대표와 함께 우리의 노동 현안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유경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대표 노무사신 거죠? 노무법인의. 네. 네네. 제가 오늘 출근하기 직전에 TV 채널 이리저리 돌려보다 보니까 한 영화 채널에서 노동 근로자의 날 특집 영화 하면서 카트란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대형 마트에 네. 여성 저 판매직이나 이런 그 어머니들 그 근로자들 이런 얘기인데 그 염정아 씨인가 뭐 누군가 해가지고 쭉 네. 나오는 그 영화 보셨죠? 네, 봤죠. 예. 여튼 그런 영화도 있었고. 자, 오늘은 5월 1일 공식 명칭이 이게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네, 법령상은 그렇습니다. 노동절이라고도 우리가 예. 부르고. 자, 우리 노동 현안을 깊이 고민하시는 김유경 대표님께는 특별한 날일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노동절에는 그 전국에 이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서 노동절 대회를 여는데 네네. 저도 그래서 대회. 그 시청 앞에 있는 노동자 대회 다녀왔고요. 네. 근데 오늘 공교롭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들 이제 우비 입고
우산 쓰고 이러면서 그래도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요. 예. 우리가 외국에서 보면 메이데이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보통 5월 1일입니까? 예, 딴 맞습니다. 나라도? 노동절이 메이데이입니다. 메이데이 5월 1일이라 이거죠. 자, 오늘 그러셨고 행사 갔다 그 노동연한 우리 무척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은 주로 차별과 관련된 아무래도 네. 이제 직장갑질 119 요 일을 또 하시고 계시고 또 거기에 이제 산파역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차별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볼 텐데 네네. 우리 김희경 대표님은 2017년에 출범한 직장갑질 119 이 공익단체 창립 멤버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창립 멤버라는 말은 조금 부끄러운 표현이고요. 그래요? 그 2017년 11월 1일 날 이 단체가 출범을 했는데 네네. 혹시 기억해 보시면 2016년 겨울에 광화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네네. 네. 네. 당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그 2017년이 됐는데 뭔가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터 민주화를 고민하는 몇 명이 모여서 나름 약간 작당 모의 비슷하게 네. 예, 좀 더 많은 노동자들이 좀 접근성이 좋은 루트를 통해서 고민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걸 만들자. 네. 그래서 카카오톡에다 오픈 채팅방 직장갑질 119라는 방을 만들었고요. 네. 저는 만든 지 나흘인가 후에 바로 결합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너무 창립 멤버 맞네요. 예, 맞을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제가 들어가게 된 계기는 딴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오픈 채팅방을 열고 나서 첫날부터 말 그대로 제보가 폭주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도 상담을 할 그 법률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오픈 채팅방이 뭐 지금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 안에 몇 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항상 평균적으로 한 1,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 그걸 어떻게 이렇게 부문별로 나눕니까? 아니면 그냥 다 1,100명입니까? 처음에 출범했을 때는 저희가 네. 조금 이제 대표적으로 119 방을 하나 만들고 얼마 정도 하다 보니까요. 네. 특별히 심각한 업종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뭐 중소병원 예, 뭐 아니면은 뭐 방송 비정규직이라던가 네. 뭐 반월시어공단 노동자들 이래서 직종을 한 10개를 나눴기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의 방만 존재를 하고요. 그 방에는 꾸준히 아직까지도 항상 1,000명이 넘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와, 그럼 이게 카톡이 너무 자주 뜨겠는데. 근데 뭐 그래도 견딜만 해요. 견딜만합니다. 아, 그래요. 자, 9946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노동절에 노동하고 있는 1인입니다. 비도 오고 우울하네요. 유유. 네. 자, 저희가 우리 제작진이 저한테 딱 보내왔습니다. 뉴스레터 K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9946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비도 오고 노동절에 일하니까 약간 우울한 생각도 드는 멜랑콜리 뭐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갑질과 차별, 실과 바늘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떠오르는 게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같은 이제 고용 형태에 따른 뭐 차별이랄까 이런 문제잖아요. 네. 자, 이렇게 김 대표님이 보시기에 고용 형태에 따라서 갑질이나 차별이나 이게 확연히 좀 달랐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요? 예. 어쨌든 갑질하고 차별, 갑질이란 말이 이제 법령에서 그 공식화한 용어는 아니고 네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말 그렇죠.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같은 얘기인데 당연히 어떤 괴롭힘이라는 게 차별의 영향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우리가 이 갑질이라는 것이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서 발생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네. 어쨌든 노출되기가 당연히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그다음에 뭐 남성보다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항상 이제 괴롭힘을 많이 호소를 하고요. 특히 뭐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괴롭힘을 더 훨씬 많이 호소를 하고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상담도 사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좀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분들인데 네. 자, 저희 제작진이 사전에 우리 김희경 대표님께 지금 가장 주목하고 계신 현안 어떤 거냐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 대표님은 MBC 기상캐스터 근무했던 고 오요한나 씨 사례 꼽아주셨어요. 자, 여러 현안이 많을 텐데 그 가운데 고 오요한나 씨 사례 고른 이유 뭡니까? 오늘이 노동절이잖아요. 네. 사실 노동절이면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자로서의 어떤 권리
대해서 얘기하고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만든 날인데 네. 사실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가 저는 집약적으로 축약돼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로서 나타난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방송사에 상당히 많은 비정규직들이 존재를 하고 특히나 이제 실제로는 군기법 적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만 꾸며진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분이 그 일을 하시면서 당연히 그렇게 일을 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그 법 제도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경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결과로서 이런 안타까운 어떤 그 죽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노동조례 특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닐까 해서 이 사안을 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어쨌든 방송사에서 약간 이 사례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축약된 여러 가지 종합된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 대표님 보시기에 그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 이제 방송사에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시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 이렇게 상담하시고 보시니까 방송사에서만 나타나는 혹은 방송사에서 유독 좀 자주 두드러지는 그런 특징 같은 것도 있습니까? 방송사가 예.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이유는 정말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네. 굉장히 불합리하게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입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프리랜서다, 단기 계약직이다, 파견직이다, 기간제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버리는데 굉장히 좀 불합리한 건 이분들이 뭐 10년을 일해도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못 받고 법에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그런 거네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같은 데도 정규직 비정규직 똑같은 일 하는데 이렇게 네. 분류가 돼 있고 이쪽 바퀴 저쪽 바퀴를 만들고 있는 분들처럼요. 네네네. 예. 여기도 이거는 그렇다 이거죠. 사실 분류의 문제이고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게 방송이라는 이 업종이 굉장히 바닥이 좁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문제 제기 못하고 스스로도 이제 참고 있다가 계속 이런 세월이 축적이 됐었고 그래서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부분을 조금 그 주체적으로 어떤 관리 감독할 만한 네. 기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뭐 노동부라던가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라던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특정한 영역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방송사의 조금 어떤 왜곡된 고용 구조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실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속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네. 이것이 상당히 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업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저희가 방송사에 또 몸담고 있으니까 조금 더 네. 고민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또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이런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어떤 분들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네. 이 프리랜서랑 비슷하게 노동자랑 다름없이 일을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분들이요. 특히나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말이 네. 산업안전보건법이랑 그다음에 산재보건법에 등장을 하는데 네. 거기 법령상의 정의 자체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죠 표현이. 네. 예, 근로자랑 유사하게 일을 하는데도 법 적용은 못 받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보험 설계사라든가 택배 기사님이라든가 뭐 골프장 캐디 분들이라든가 뭐 방문 판매원 이런 분들이 아예 그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걸까요? 이게 그 법의 취지는 있을 거 이 아니에요. 법의 취지는 네. 아무리 봐도 이분들의 노동자랑 유사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자영업자에 가까운 어떤 측면들도 있다고 본 거죠. 그런 뜻이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분들도 그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고 플랫폼 노동자는 네. 아시는 것처럼 뭐 스마트폰 등장에 따라서 급격하게 확산된 직종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앱을 통해서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호출형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호출 오게 되면 배달하시고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자영업자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야라는 논의들 속에서 네. 예, 근로기준법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정말 많은 분들이 특수 형태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가 되어 있고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주로 법의 보호를 말씀하셨는데 또 이게 이분들이 만약에 정규직하고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도 낮을 거예요, 분명히. 예, 예. 급여 낮고
법적으로 보장받고 좀 근로자로서 확실히 더 이게 지위나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취약하다는 건데 네. 또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또 거의 비슷하게 인정을 해주면 사업을 하기 또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 간극을 좁혀줘야 되는데 그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간극 줄이려면? 굉장히 좀 약간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사실은 예. 이제 임금만 놓고 본다고 하면 네네. 사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당연히 항상 노동력 제공에 대한 임금부터 먼저 줄이려는 노력을 그렇죠. 하죠. 사업자들은 막 그러려 그러죠. 예, 그리고 정규직이 했던 일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뽑아서 뭔가 비용을 절감하려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과연 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냐. 특히 상시 지속적으로 일하는 일자리에 계속 프리랜서라든가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다 보면 이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사용자 단체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비정규직 양산하고 비정규직 차별한 구조 만들었다. 네. 오히려 규제 완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정규직을 쉽게 해고하지 못하는 법제도 아래서 네. 사실은 많은 이제 사업주들이 오로지 사실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양산하는 방향으로만 대응을 해왔다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요. 비용도 아끼고 예. 어떤 그 인권이나 이런 건 잘 보장을 못 해주고. 네, 근데 예.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은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차별이 완화되지는 당연히 못할 거고 네. 결국은 이제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정규직마저 일자리가 좀 불안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가장 좀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주노동자 현안을 보게 되면 네. 이분들의 사례야말로 사실은 이분들 예전에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일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네, 20몇 년 전에 이제 법을 만들고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예, 예. 나름 이제 규제를 풀어준 것처럼 했지만 이 제도가 이제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네. 사업주들이 너무 이 제도를 악용하고 그다음에 그 왜곡하는 바람에 예. 오히려 뭐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막 엄청나게 양산되고 사업자들이 악용하는 가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악용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법상 고용허가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고용허가제상에서 어떤 이주 노동자가 이 사업장에 너무 부당한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이동. 예, 사업장 변경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정말 명백하게 뭐 폐업을 했다거나 사업주가 정말 부당한 어떤 행위들을 했을 때 네네. 옮기는 걸 신청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그 옮기려고 했을 때 우리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했어라는 걸 이주 노동자가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이주 무슨 얘기인지 노동자들이 알겠어요. 많이 네. 감시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핸드폰도 뺏기고요.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동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이 돼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런 말씀이신데 자, 우리 김 대표님이 그렇게 또 이주 노동자 이주 노동 이 부분에 이제 주목하고 계신데 지난 2월에 네팔 출신 한 20대 청년이 한국에 온 지 한 6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전라도에 있는 어떤 그 돼지 축산 농가에서 네. 일하던 네팔 노동자 얘기고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준비를 해서 거의 4년을 기다려서 우리나라 일하러 왔어요. 네네. 근데 이 농가에서 벌어졌던 일은 다수의 네팔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장기간 이제 상상 이상의 직장의 괴롭힘, 뭐 통제, 감시, 폭행 네. 등등을 이제 행했었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항상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걸어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폭행도 당했고, 근데 항상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노동자들을 이제 뭐 볼펜으로 찌른다거나 이런 괴롭힘을 했었고, 실제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노동부에다가 사업장 변경 신청도 했지만 노동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거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강제 노동을 한 거죠. 거기서 사업장 이동을 못 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끝내 이제 견디지 못하시고 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안인데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예,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 하나가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네. 자, 대한민국이 인구 이제 감소 추세 접어들었고 농업업 물론 중소사업장 중심으로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기 시작한 지도 뭐 20년, 30년 네. 아마 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도 지금 이런 약간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 있다는 거는 뭔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서 뭐 이주 노동자 메이데이 행사라는 걸 하면서요. 네네. 내세웠던 피켓의 구호가 두 가지였는데 강제노동 절폐랑 그다음에 위험의 이주화를 반대한다. 예전엔 위험의 외주화였거든요.
지금은 워낙 어려운 일들 그다음에 정규직이라든가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이 기피하는 업무들을 예. 전부 다 이제 이주 노동자들은 전가를 많이 했고요. 자, 강제 노동 철폐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위험의 이주화입니다. 위험의 이주화. 과거에는 위험의 외주화란 말이 통용이 됐었죠. 예. 근데 지금은 그만큼 위험하고 그다음에 험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일들이 전부 다 이주 노동자들한테 전가됐다는 아주 상징적인 구호이죠. 예. 그래서 뭐 고용허가제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강제노동을 하면 안 되는 그 협약도 그 비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까 그 사업장 변경 제한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사업장 변경을 못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사업장 이탈하게 되면 이 사람 바로 그냥 미등록 노동자가 되면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 부분을 또 강제로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네. 바로 해외로 다시 가야 되는 어떤 상황까지 놓여지게 됩니다. 이른바 거의 추방에 가까운 예. 거네요. 그리고 굉장히 좀 과도하게 단속을 해왔던 사례들이 계속 문제가 됐었고요. 네. 일례로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동부의 어떤 경기지청에서 노동자가 어떤 이주 노동자가 거의 엄청나게 많은 돈을 퇴직금을 못 받아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를 했는데 네네. 경기지청에 나가서 조사를 이제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출석을 했는데 근로감독관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서 경찰이 연행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는 거를 그 사장님의 아들이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에.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 상황에서 그분을 잡아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임금체불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은 형사범죄거든요. 네. 그 사실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이고 이분이 잡혀가는 걸 사실은 방치하면 안 됐었는데 그 돈을 안 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가 있는 사안인데. 그렇죠. 그 사람이 사실은 범죄자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출석할 거니까 경찰이 가서 잡아가라. 이렇게 신고를 돈을 했고요. 안 준 사람이 이제 범죄 혐의자죠. 혐의자. 네. 예. 그런 진짜 기가 막힌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법에도 많고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법이라던가 아니면 네. 이 고용노동부의 어떤 이주노동자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조금 허술하게 돼 있다 보니까 체불을 당해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겠죠. 잡혀갈까 봐서라고요. 네. 자, 어느 겁니까? 제가 보기엔 두 개 다일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있는 제도, 이분들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 줘야 될 제도가 지금 미비돼 있습니까? 아니면 제도는 웬만큼 돼 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입니까? 두 가지 답니다. 그래요. 제도가 상당히 미비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열심히 네. 현장에서 이제 그 실행을 해야 될 행정 당국들도 사실은 네. 굉장히 이제 뒷짐을 지고 있는 거죠. 뭐 국가인권위원회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안을 이 염려돼서 네. 뭐 출입국관리법 관련된 뭐 규칙을 개정하라 이런 식의 어떤 권고들도 계속 했었지만 네네. 법무부가 그런 것들을 지금 전혀 이행하지 않는 문제들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감독관들이 노동청에서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이 됐지만 이분들이 어떤 그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쳇말로 좀 싸게 쓸 거 아닙니까? 임금도 그렇죠. 적게 주고.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분들 너무 그리고 많습니다. 한국의 근로자들한테는 함부로 못할 그런 약간 그런 뭐 인격 침해랄까 그런 것도 다 모든 사업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그렇게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우리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인식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네.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법률의 1조의 목적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도입과 관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입과 관리. 원활한 예. 인력 수급을 위해서 예.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입 관리.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사업주 입장에서만 이분들은 네. 이제 갖다 쓰는 어떤 인력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노동권을 이제 보장받는 노동자로서 이제 대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그 법의 목적에도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업주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서 보호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이제 바라보는 우리나라 이제 많은 분들의 시선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문화를 계속 형성하게 만드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김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제 선진국 문턱 혹은 뭐 선진국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나라 위상에 맞게 이 글로벌 시대에 좀 거기에 걸맞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국적은 다르더라도 네. 우리 어떤 뭐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런 그렇죠.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다시 직장 갑질 119 얘기 잠깐 돌아와 볼게요. 해당 단체 만들어진 거 아까 뭐 2017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하고 2025년 지금 직장 문화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먼저 이게 김희경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난 8년 동안 이런 건 좀 개선됐다 이런 거 있어요? 저희 직장합치고 출범하고 한 이틀인가 뒤에 네. 동영상 제보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게 다 알고 계신 얘기예요. 성심병원에서 벌어졌던 장기자랑 사례. 간호사분들이 정말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예. 올라가 춤췄던 네. 말하자면 조금 알만한 기업들이 했던 갑질들, 뭐 장기자랑 강요, 체육대회 강요, 그다음에 그 가전제품 업체 회장님이 마라톤을 강요하고 뭐 이런 식의 정말 네, 전형적인 네. 대기업들의 갑질은 아무래도 법도 만들어지고 사회적 시선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제보가 많이 줄어든 건 맞아요. 예. 네. 그런 것들. 과거에는 다 용인됐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막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들었다. 반면에 또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이나 갑질 혹은 오히려 지금 오면서 더욱더 두드러지는 갑질이나 차별 뭐 이런 양태가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이 시행된 지 지금 6년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신고가 나름 조금 활발해지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뭐 소위 말하는 뭐 약간 역행하는 네.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제도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국회에도 있고요. 법을 개정하자. 네. 예를 들면 괴롭힘에 해당되는 어떤 요건을 엄격히 하자라는 어떤 법제도 개정안이 뭐 발의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허위 신고라든가 아니면 뭐 을질이라는 그런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신고를 가로막으려는 어떤 그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조금 더 은밀하게 괴롭힘들이 행해지고 뭐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문화들이 좀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좀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이 법은 아직 적용되지 않거든요. 네네. 이런 어떤 소규모 사업장에 있는 분들의 괴롭힘이 훨씬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법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무법지대 최소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 말씀이시죠? 광범위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을질 얘기하셨는데 뭐 그런 거죠. 요즘 직원들 때문에 못 살겠어. 지금 요즘 애들이 말 안 듣고 막 정말 근데 그게 본질을 상당히 희석시키고 맞습니다. 왜곡하는 그런 거라는 을질이라는 말씀이시죠? 사실 개념은 법적으로도 없고요. 네. 사실은 어떤 형성될 수 없는 어떤 네. 관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권리구제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 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에서 이 문제 해결 모색하는 이제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직장합질 119가 최근에 온라인 노조를 출범했거든요. 네. 말하자면 온라인상에다 깃발을 하나 꽂은 건데요. 예를 들면 개별 사업장에서 뭐 여기처럼 다 같이 이제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노조를 만들기가 좀 용이한데 상대적으로 네. 예를 들면 한국어 교원이다, 사회복지사다 이렇게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노조를 네. 결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자, 온라인으로 모이라고 한 거죠 저희가. 이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어 교원이라던가 사회복지사 분들이 노조 지부를 지금 만들어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모이기 힘든 분들이 여기서 이슈, 의제를 공유를 온라인을 하고 통해서. 예. 그리고 가끔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것들이 저희는 굉장히 최초의 실험이지만 네. 여전히 노조하기가 좀 쉽지 않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굉장히 앞으로도 주요하고 꼭 이제 해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조는 사실은 저희가 계속 외치지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온라인상의 노조 결성 움직임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김유경 대표님께서는 노무법인에 계시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법적 지원도 많이 할 겁니다. 노동 관련 뭐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 자 끝으로 뭐 수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생각나는 정말 이거 보람이 있었다. 기억되는 사례 하나 소개해 주세요. 방송국에 왔으니까 방송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이제 2021년에 어쨌든 문화방송에서 일하셨던 방송작가 두 분이 네. 9년 10년 일하고서는 해고를 하루아침에 당했는데 이분들이 노동자로 인정을 받았던 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었고 제가 그 사건 했었는데요. 네. 이 사건 이후로 사실은 그 사건 자체도 좀 보람이 있었지만 다수의 방송국에서 일했던 프리랜서 분들이 선례를 밟아서 많은 이제 법률 이제 투쟁을 했었고 네네.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을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엔딩 크레딧 뭐 이런 단체들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네네. 그 수많은 분들이 조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좀 조성했다고 생각이 돼서 네. 저는 그 사건을 굉장히 보람 있는 사건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갑질 119 창립 멤버 역할을 하셨던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대표 노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윤슬기 연합 인포맥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노동절에도 또 이게 우리 방송을 빛내주시고요. 체코가 신규 원전 사업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진짜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근데 네. 이번 계약의 일단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체코 정부가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네. 두코바니 부지에는 원전 4기가 가동 중인데요. 네. 이번 사업은 여기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겁니다. 체코 정부는 오는 7일 프라하에서 한수원과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6년 만에 한국 원전 수출 사례가 되는 건데요. 체코 정부가 테멜린 단지의 3, 4호기 건설도 확정하게 되면 한수원은 그 사업에서도 우선 협상권을 갖게 됩니다. 체코 정부는 이번 두 원전 건설에 총 4천억 코르나, 우리 돈으로 약 26조 2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우여곡절 얘기도 했는데 수주 성공하기까지 한수원 그동안 어떤 과정 거쳤는데 경쟁 과정 그동안 어땠어요? 지난 2022년 한수원이 이 사업의 수주전에 뛰어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당시 경쟁 상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였습니다. 네네. 한수원은 가격 경쟁력과 공사기간 준수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는데 그 결과 지난해 7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3월까지 본계약이 체결됐어야 했는데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사들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절차가 지연된 건데요.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고요. 이에 따라 체코 반독점 당국에서 제기됐던 진정도 철회했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이의도 최종 기각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혔네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도 어제 환영의 뜻을 전했거든요. 네. 특히 체코 정부가 계약 일정을 5월 7일이라고 이렇게 확정해 공식 발표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국이 계약 체결식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수원도 본계약 이후에 계약 이행과 적기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이끌어낸 이번 수주는 향후 한국 원전 수출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 수주의 의미를 약간 전 세계적인 차원이라 그럴까 이런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은 중동에 이어 선진 시장인 유럽에서도 원전을 수출하는 데 성공한 셈이잖아요. 네네. 이번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진 두 번째 해외 원전 통수주 사례입니다. 사실 쾌거네요. 네, 특히 유럽은 상업용 원전 이용이 가장 먼저 시작된 지역으로 세계 원전 산업의 중심으로 꼽히는데 프랑스 전력공사가 시장을 장악한 유럽에서 한국이 정면 승부 끝에 원전 교두보를 확보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란 평가입니다. 한국은 예정된 일정과 예산 내 준공이라는 약속과 가격 경쟁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는데 이 전략이 체코 측의 선택을 이끌어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쌓인 실적, 즉 트랙 레코드도 강화된 건데요. 이로 인해 향후 원전 수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수익성이나 이후의 변수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이번에 건설되는 신규 원전 2기는 2036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전망인데요. 체코는 현재 원자력 발전 비중이 40.7% 수준입니다. 네. 정부는 이를 2050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두코바니 테멜린 원전 단지에 총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인데 이 계약이 그 첫걸음인 셈입니다. 이번 죄송합니다. 네네. 네. 이번 기업의 컨소시엄에 한국 전력 기술 계열사들이 이제 민간 기업들도 참여를 해서 이제 한국형 원전 기술력과 시공 역량이 체코에서도 본격 검증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계약 수익성에는 현지화율 60%란 조건과 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네요.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 그 현지화율 60%라는 조건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관계가 중요 변수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네.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소하고 제3국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조건은 비공개지만 업계는 이 과정에서 조 단위 기술 로열티나 일감 제공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 뉴스 요즘 가장 우리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이번 사건을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어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 이번 해킹 사태가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경우 2,500만 명 고객의 정보가 모두 있었다고 가정하고 대응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청문회에서는 유심 복제 가능성과 늦은 대응 그리고 보상 방안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유 대표는 해킹 사태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귀책 사유는 SK텔레콤에 있다. 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보안 우려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유보했는데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약 7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고객의 번호 이동 시 지금 이탈 말씀하셨는데 번호 이동 시에 위약금 면제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컸다고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의 질타도 제가 하는 것도 좀 보고 그랬는데 SKT 대표 유 대표죠.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대답을 했더라고요. 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위약금 문제였는데 네네. 특히 피해 고객이 타 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현행 구조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SK텔레콤 약관 제44조엔 사측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면제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네. 그럼에도 유 대표는 CEO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법률 검토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과방위는 위약금 문제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8일 SK텔레콤 단독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 자리엔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네. SK텔레콤의 늑장 대응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들 나왔죠? 네, SK텔레콤이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지점이 바로 해킹 사실을 고객에게 늦게 알렸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해킹 발생 후 나흘이 지나서야 고객들에게 고지를 시작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무지, 무능, 무책임의 산무가 초래한 초유의 사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유 대표는 특정 고객의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문자를 고지하지 못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유심 재고 부족 문제에 대해선 5월과 6월에 각각 500만 개씩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유심 개통이 가능 물량이 20만 개에서 25만 개 수준이라 전체 가입자 유심 교체엔 최소 3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없이도 유심 보호 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으로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번 해킹의 목적도 주체도 아직 불분명하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가입자들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번 해킹 사고가 가입자들에게 더 큰 불안을 주는 이유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유심 정보를 대규모로 탈취한 목적이 무엇인지 불투명하고 해킹의 주체 역시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단 전담 수사팀도 22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국내외 공조를 통해 해킹의 경위와 배후를 본격적으로 추적할 방침입니다. 네, 정부도 법적 정비에 나서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차기 교황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이 최근 보수 카톨릭 세력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필리핀 출신의 타글레 추기경은 차기 교황 후보 중 한 명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2019년에 존 레넌의 이매진을 부른 영상이 다시 확산되면서 카톨릭 보수 진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최근 SNS에서 다시 회자된 건데 교계 안팎에선 이 영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정치적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로는 보수 성향의 카톨릭 매체인 캐나다의 라이프 사이트 뉴스가 지목되고 있는데 이 매체는
SNS를 통해 이매진은 무신론적 창가이며 천국과 종교,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정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가사 중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봐라는 부분이 교황 후보로서의 자격을 결정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그러나 이탈리아 유력지에 따르면요, 타글레 추기경은 논란이 된 해당 가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체 공연 영상에서도 몇몇 가사가 의도적으로 생략된 것이 확인이 되고요. 이번 영상의 재조명이 되면서 교황 선출을 앞두고 보수 진영이 타글레 추기경의 입지를 흔들기 위한 공세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제 아주 진보 성향이 강했었는데 잇따라서 진보 성향 교황이 나오는 것을 견제하려는 그런 움직임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콘클라베 일정도 나왔습니다. 차기 교황 언제 선출됩니까? 네, 차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는 이번 달 오는 7일 시작이 되는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이후 정해진 일정입니다. 콘클라베는 전 세계 추기경들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비공개 투표로 새 교황을 선출하는 절차인데요. 차기 교황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카톨릭의 향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 재밌는 주제 하나 여쭤볼게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한국계 미국인 우주비행사 조니 김이 고추장 버거를 공개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네, 조니 김 우주비행사가 SNS를 통해 공개한 건데요. 고추장 버거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였는데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고추장이 듬뿍 뿌려진 햄버거와 함께 국내 업체가 만든 태양초 고추장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조니 김은 이 햄버거를 레인저 버거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는 미군 병사들이 훈련 중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일종의 군식 버거입니다. 조니 김은 이 버거를 먹으며 가족의 요리가 그리웠는데 딱 그 맛이 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한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그가 고추장의 맛을 가족의 맛으로 표현한 건 정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가족을 생각했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환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환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 7경기 연속 안타 행진 이어갔습니다. 오늘 샌디에고 경기에선 이정우 안타는 좀 운도 따랐어요. 예, 그 지난주에 마지막 세 번째 안타. 네네. 그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1루수 쪽으로 가서 1루수 밑을 맞고 2루 쪽으로 공이 흘렀습니다. 네네. 근데 워낙 발이 빠른 선수잖아요. 그러니까요. 밑에 맞고 튕겨나가는 순간 벌써 1루에 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주자도 들어와서 4타수 1안타, 네. 1타점 올렸고요. 7경기 연속 안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샌디에고 3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했는데 사실 조금 스트라이크 판정이 좀 애매하긴 했어요. 약간 네. 빠진 볼도 잡아주고 높은 볼도 잡아주고 그래서 그런지 첫 타석에는 3루수 뜬공, 네. 두 번째 타석은 억지로 퍼올려서 우익수 뜬공. 그래서 오늘 안타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었는데 행운이 따라서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율이 3할 1푼 9리. 나쁘지 않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좋은. 근데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그 미국의 모든 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MLB.com에서 지난 1월 달부터 이번 4월 달까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정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지난 1월 달에는 이정우 증명할 게 남은 FA 2년차 10명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싼 돈 주고 영입해 왔는데
여기 아직 잘 모르겠어. 네, 네. 메이저리그는 경험하는 데가 아니라 증명하는 곳이야. 마치 이영표 해설위원의 이야기 같은데 그런 대상이었어요. 근데 2월에 스프링 캠프를 조금 보면서 느끼는 게 전력을 다하면 그동안 KBO 리그, 한국 리그에서 보여준 것처럼 잘 해줄 것 같아서 엑스팩터가 될 수 있다. 뭐 우리가 그냥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로 약간 좀 더 선회를 했는데 개막 후에는 아예 올해 3할 타율을 기록할 수 있는 6명으로 뽑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6명에는 뭐 뉴욕 양키스 에런 저지를 포함해서 뭐 이런 뭐 트래비스 스토리, 뭐 보스턴의 네노란 타자들하고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좋아요. 근데 4월 들으니까 아예 그냥 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올 시즌 MLB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소속팀 샌프란시스코가 그동안 갈망해왔던 슈퍼스타를 찾은 것 같다. 와. 이렇게 되면 5월에 찬사인데요. 네, 5월에 조금만 잘 친다고 한다면 진짜 그 바람의 손자라는 새로운 그 타이틀을 메이저리그에도 심고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정우 큰 헬멧이 네. 심판에 오해를 낳고 이게 오심으로 이어졌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 보면 공이 좀 옆으로 빠지고 그러니까요. 위로 빠진 것 같은데 스트라이크도 잡아줬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사실 그 이정우의 헬멧, 또 우리 선수들에게 헬멧, 메이저리그 헬멧은 커요. 김하성 선수도 그래서 안에서 뭐 뭘 대고 쓰고 거기다가 뭐 특수 제작해 썼고요. 근데 헬멧이 큰 거하고 이게 판정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이정우 선수가 자꾸 헬멧에 손을 대니까 이게 이제 항의의 표시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처음에 갔을 때 지난해도 보면 안타 치다가 보면 헬멧 벗겨지고 1루에서 2루 뛰다 보면 벗겨지고 그래서 헬멧을 좀 고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하성 선수가 만든 특수 주문에서 쓰던 그 헬멧을 갖다가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잘 안 벗겨지네. 네. 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지난 그 18일이에요. 지난달 18일이죠 이제. 네네. 필라델피아하고 경기를 하는데 상대 투수의 공이 싱커라고 해서 오다가 훅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네. 낙차가 크다 보니까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으니까 이정우 선수가 헬멧에 머리를 올렸거든요. 그 순간에 주심이 뭐 항의하는 거 아니야? 약간 괘씸죄? 예, 그래서 주의를 줬어요. 그러면 안 돼. 네, 주의를 주니까 이정우 선수가 못 알아들어서 나 영어 잘 못해요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거를 그 주심이 또 못 알아들었어요. 예, 못 알아듣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경기 뒤에 이제 피를 쿠지라는 주심인데 통역과 함께 그런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헬멧이 자주 벗겨지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너한테 항의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그 ABS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 지금 ABS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심판들에게 콜을 해줍니다. 스트라이크야, 볼이야. 그래서 심판이 오심을 할 그런 기회를 많이 줄여줬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 도입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스프링 캠프, 그러니까 시범 경기 할 적에 ABS 챌린지라고 해서 ABS가 일방적으로 판정해 주는 게 아니라 타자나 예를 들어 감독이 이거 애매해라고 챌린지, 그러니까 이거 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지만 판정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아직 그 미국에 ABS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근데 그동안 사실 또 그 메이저리그의 오랜 것들 중에 신인 타자라든가 해외에서 온 타자들의 주심 그 타자나 투수를 심판들이 길들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잘 안 잡아주고 또 잘 잡아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정우 선수 정도 되면 사실은 뭐 그런데 이렇게 그런 휘말릴 대상은 선수는 아닌데. 아닌데 헬멧이 너무 자주 벗겨지다 보니까 오해를 사왔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아까 그 MLB.com에서 보여주는 우리 선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좀 더 유명해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 소개될 것이고 이런 심판들의 오해가 없어지지 않을까. 뭐 작은 인식의 차이인데 이런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그러네요. 그게 미국 사회가 보면 이렇게 경찰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항의하면 그 용납 안 하거든요. 네. 그렇듯이 심판들도 자기들이 판정을 내리는데 자꾸 항의를 해? 그 괘씸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엔 국내 프로야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홈런 타고 잡아낸 박혜민의 호수비에도 불구하고 LG가 하나 상승세를 못 막았어요. 네, 어제 2회 장면인데 하나 최은성 선수의 타구가 좌중간으로 날아갔거든요. 근데 박희폰 사실 그냥 봐도 저쯤 되면 넘어가겠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박혜민 선수가 펜스를 타고 올라가서 거의 넘어가는 공을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홈런을 낚아챘죠. 그래서 아웃을 시키면서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이제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홈런을 아예 지워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박혜민 선수가 최은성 선수의 홈런을 지워버렸어요. 네. 이쯤 되면 사실 뭐 이 정도 호수비가 나오고 또 분위기가 살면 보통 이겨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는 하나 마운드가 유현진 또 마무리 김서현까지 너무나 탄탄했어요. 특히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LG의 한마디로 그 뭐 문보경 선수를 포함해서 핵심 선수들이 나왔는데 네네. 빠른 뭐 159km에서 160km까지 되는 빠른 볼, 그리고 체인지업이 사실 이게 보기에는 그 패스트볼 같지만 훅 떨어지기 때문에 네. 속도가 140을 넘기기 쉽지 않은데 어제 149까지 나왔거든요. 괴물 투수의 등장. 그러다 보니까 LG 그렇게 잘 나가던 LG가 한화에 막히면서 요즘 LG가 초반과는 달리 패배가 많아지고 있는데 어제도 지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화 모처럼 또 승리를 거두고 3위를 지켜냈고요. 요즘 한화, 요즘 롯데, 또 요즘 삼성까지. 그러니까요. 이 세 팀은 정말 옛날 전성기를 보는 것 그래요? 같은 그런 느낌들을 다시 내고 있어서 올 프로야구 판도 사실 LG가 20승 넘으면 사실만 70% 되기 우승 확률 70% 되기 때문에 LG 독주가 될 거다 그런데 우리 저번 주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로 LG가 이상하고 다른 팀들이 그걸 마치 저지라도 하려는 것처럼 마구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 그만큼 각 팬들은 신나는 겁니다. 네.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보고 있고요. 자, 시즌 개막전에서 5강까지도 분류됐던 두산. 좀 약간 추락하는 모양새예요. 이승엽 감독은 속이 타겠어요. 네, 사실 다른 팀 못지않게 작년에 그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 KT 이강철 감독에게 와일드카드전에 지면서 뭐 좋지 못한 기록을 남겼잖아요. 선례를 남겨서 올해는 좀 잘 치고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어제 KT와의 경기에서 시즌 5차전 3대8로 패배를 당했어요. 전날도 지고 그러니까 2연패를 당했거든요. 근데 사실 두산이 지금 앞두고 이번 주 이제 9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9경기가 KT, 삼성, LG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상 선수가 많은 KT가 그나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하는데 이미 2번을 졌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 소영준 선수를 상대로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오늘까지 못 이긴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의 성적을 보면 지난 8일 5할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사실 5승 11패입니다. 패가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네, 현재 지금 8위인데 9위 NC 다행히 오늘 이제 경기가 취소돼서 경기가 없는데 NC하고는 반 경기 차입니다. 만약에 오늘 경기가 있어서 NC가 이기고 두산이 졌다면 9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뭐 천하의 국민 타자 이승엽 감독 선수 때는 가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더 큰 문제는 내일부터 벌어지는 삼성전입니다. 삼성과의 3연전. 요즘 삼성 다른 데서 홈런 못 쳐도 자기 구장에서는 홈런 친다 그래서 뭐 디아즈 선수 홈런 못 친다고 감독 면담하고 나오니까 하루에 따다당 쳐서 넘겨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대구구장 가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투수가 빈약하거든요. 선발진이 약한데 최지강이라고 하는 불펜 선수가 잘 받쳐줘야 되는데 올 시즌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 가서 삼성한테 홈런을 많이 맞으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걸 마치고 오면 이제 어린이날 시리즈라고 해서 이번에 서울에서 이제 LG랑 해야 됩니다. 뭐 같은 서울 연고긴 하지만 LG가 올해 상승세 그리고 최근 좀 진 것을 만회하려고 두산을 제물로 삼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승엽 감독 입장에서는 여차하게 되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뭐 다행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5월 시작한다고 해서 이미 경기에 돌입해 있는데 오늘은 이겨서 반전을 시켜야 두산 팬들이 더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앞에 강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손흥민의 결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상 이제 뭐 결장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일 경기가 중요한 게 토트넘이 지난 1984년 이후로 이 유로파 대회에서 결승전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4강전에 4강 1차전을 이긴다면 결승전에 갈 수 있는 유로파리그 결승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상태도 좋지 않아요. 노르웨이의 이제 그 보데글림트라는 팀인데 이 팀은 이런 큰 경기에 4강에 올라온 게 처음이고 또 듣기로는 이제 주전 선수 미드필더 2명이 경고 누적으로 출장이 금지돼 있어요. 그리고 수비수 한 사람도 지금 리그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홈에서 이기고 1차전을 이기고 2차전 원정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손흥민 선수가 그 발부상으로 인해서 4경기째 지금
못 뛰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 이 경기를 놓치게 되면 토트넘의 입장에서 이 경기를 놓치게 되면 원정인데다가 이 보데글림트가 홈에서는 지지 않는 홈 불페이 팀이에요. 또 잔디도 인조 잔디를 쓰는 그야말로 잉글랜드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겨주면 좋은데 정말 골을 넣어야 할 선수 손흥민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다만 이제 희망을 살릴 수 있는 건 2차전입니다. 2차전은 이제 9일 새벽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회복이 되면 더욱더 중요한 경기잖아요. 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겨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올 시즌 프로 농구 챔피언 누가 될지 지금 SK하고 LG 네. 맞대결로 압축이 됐어요. 네, 오늘 미디어 데이 이제 서로 이제 그 출사표를 밝혔는데 네. 딱 한마디만 드리면 요즘은 이제 보통 그 영문을 딱 우리말로 줄여서 읽거든요. SK 쓱 그다음에 LG 르그 이렇게 읽는데 SK 이제 전희철 감독이 쓱하니까 또 야구팀 쓱하고 네, SSG도 쓱입니다. 네. 예, 예. 근데 전희철 감독이 이제 LG에 딱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느그가 쓱을 쉽다고 했냐?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예. 뭐 두 팀 다 사실 되게 좋은 팀이고 특히 이제 뭐 SK에는 그 뭐니 해도 원이라고 하는 자밀 원이라고 하는 탁월한 선수가 네. 있는데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챔피언 결정전이 치러지거든요. 모처럼 농구 끝물이거든요.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끝으로 이번 주말 볼만한 경기 좀 소개해 주세요. 프로축구 K리그 4, 5위 경기를 이제 한번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4위가 지난해 우승팀 울산이고요. 5위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가서 굉장히 실망하고 돌아온 광주입니다. 네. 뭐 사실 알힐랄이라고 하는 팀이 워낙 센 팀이라서 7대0으로 패배를 당하고 왔는데 무지무지하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광주 K리그에서 강한 팀이잖아요. 네. 올해 특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지난해 우승팀 울산과 새로운 반전을 노리는 광주의 경기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1980년대 영국 탄광촌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삽입곡 Solidarity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